원장님은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게 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손맛, 그리고 같이 손맛. 먹는 사람, 중요하죠. 그리고 분위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돈 안 낼 때. 남이 사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뭐니 해도 예. 음식의 맛은 재료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재료가 좋아야 환자분한테 훨씬 좋겠죠. 저희 오늘 알아볼 거는 임플란트에도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오늘은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규화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6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이 시술 건수가 늘면서 부작용도 좀 빈번해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술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게 마련인데요.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는 감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시 민감한 신경을 건드려서 지각 마비가 온다든지 할 수 있고, 네.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고 이를 연결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결국엔 이게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려서 빠질 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 치아처럼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충치는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염증도 올 수 있고요. 염증이 오다 보면 뼈가 녹게 되고 뼈가 녹게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게 임플란트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뼈와의 결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흔들려서 오시게 되고 임플란트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고류착 실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소재는 티타늄이라고도 하죠. 네. 근데 금속이 생체 적합성이 좋은 반면 생체 활성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예, 네. 그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저도 말하면서 되게 예, 어려웠어요. 예.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생체 적합성은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턱뼈에 심어도 턱뼈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기능을 하게 되고 임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진 않죠. 이물 반응이 나타나진 않는데 생체 활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 이식할 때 쓰는 재료들은 자기 뼈와 혼연일체가 돼서 섞이죠. 근데 임플란트는 그렇게까지 섞이지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임플란트 구성 요소가 나와 그렇죠.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위에 보이는 수술하고 나서 이를 연결하시는 부분이 이제 크라운 머리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가장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실 때는 이제 그 임플란트 부분을 뼈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임플란트 부분이 이제 티타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타늄은 생체 적합성은 좋아서 이물 반응이 나타나진 않지만 네. 생체 활성은 높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티타늄 금속부터 생체 적합성, 활성화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골류착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많이 그렇죠.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골류착 여부가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골류착이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그 골류착은요. 첫 번째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혈액이 이제 출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먼저 지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혈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혈액이 가서 응고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염증 단계입니다. 왜 수술을 했는데 왜 염증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상처는 치유될 때 염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 염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청소, 상처를 깨끗하게 우리 몸이 청소하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염증 반응이 청소의 과정이다. 그렇죠. 그 염증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임플란트를 심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만 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드릴링을 하면서 생기는 뼈 조각 같은 거를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살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염증 단계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증식 단계입니다. 증식 단계. 그 증식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서 세포들이 가서 뼈를 붙여 나오는 그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4단계 이제 리모델링은 뭐냐면 3단계에서 만들어진 이제 초기의 그 뼈가 성숙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도 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임플란트 많이 심으셨던 분들이 임플란트가 이제 실패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실제 제 환자분 사례입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환자분이 이제 어딘가 좀 불편하다고 와서 오셨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 임플란트가 2개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별 사진상의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환자분께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한 2~3달 후에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렇게 흔들려서 오셨습니다. 흔들려서 빠진 임플란트가 그 뒤에 임플란트였던 거죠. 그래서 네. 사진상에는 크게 이상이 보이지 않다가도 갑자기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골유착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면 왜 골유착이 실패했는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원장님께서 영상을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영상을 보시면 더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왼쪽을 보시면요. 초록색이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까만색이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는 세포가 노랗게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새로운 뼈입니다.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세포를 만들어서 주변 골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변에 있는 뼈랑 새로 만든 뼈랑 만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가 붙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초록색 세포가 주변에 있는 뼈에서부터 붙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뼈가 임플란트로 나중에는 접근을 하는데 왼쪽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뼈가 임플란트에 붙어서 만들어진 반면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붙진 않았죠. 가까이 가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처럼 임플란트에 뼈 부착이 일어나는 걸 접촉성 골 형성이라고 하고요. 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같이 골유착이 많이 일어나야 장기적인 예후가 더 좋겠죠. 네. 예. 오늘 시청자분들은 네. 고류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도 사실 혈액 응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 치유는 맨 처음에 이제 혈액이 출혈이 되고 지혈이 되면서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이제 그 맨 처음에 상처가 지혈이 되면 이게 젤리와 같은 혈액에 그 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혈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 네. 치유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혈병을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찍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혈병에 있는 적혈구, 그다음에 이제 실타래처럼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게 이제 피브린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혈소판이라는 혈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그 임플란트 식립 후에 이렇게 피브린과 혈소판이 그 향후에 이제 골을 붙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혈소판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혈소판이 네.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응고가 안 되죠. 예, 응고가 안 되는데 그 혈소판은 이제 혈액이 응고가 된 다음에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시작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잘 아마 처음 듣는 얘기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이 혈소판은 응고가 된 혈병이 응고가 된 다음에 혈소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어떻죠? 임플란트에서 뼈를 만들려면 세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포들을 불러들이는 신호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어떤 물질은 그 세포들을 불러들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수를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그 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일꾼들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여주고 또 재료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이제 혈관인데 혈액이 이제 여러 가지 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은 그 주변부에 상처가 나면서 혈액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혈관을 재생을 해줘야 빨리 상처가 나을 텐데 네. 그 혈관을 재생을 시켜주는 걸 촉진하는 물질도 바로 혈소판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아. 예. 혈소판이 뭐 응고뿐만 아니라 치유에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예, 역할을 예, 하네요. 이해가 중요한 되게 역할. 빠르게 또 잘 네. 설명을 예, 해주시네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원장님 또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예, 이거 영상을 네. 보시면요. 아까 보셨던 이게 실타래처럼 있는 게 이제 피브린이고 지금 노란색이 이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 물질이 나오면 그 신호를 세포가 인지를 하고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뼈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영상을 네. 보시면. 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예, 것 그리고 같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네.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피브린이 끝까지 세포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세포가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해오는 반면에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다가 말죠. 왜? 피브린이 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동아줄이 임플란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냥 오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브린과 임플란트의 접착이 되게 중요하다. 단단하게 붙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또 현미경 사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개에서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흔히들 이제 광학 현미경 영상입니다. 개에다가 임플란트, 일반 임플란트와 자외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2주 후에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크게 작은 배율로 본 거고요. 이 사진상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근데 여기 이제 형광 현미경으로 본 영상을 보시면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염색이 보이실 텐데 그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 그 개에서 칼슘이 침착된 부분을 저렇게 그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뼈가 만들어질 때는 칼슘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칼슘이 많이 이제 쓰여진 곳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진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왼쪽이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고 오른쪽이 일반 임플란트인데 그 패널분들 보시기에도 그 어떻습니까? 왼쪽이 훨씬 더 빛이 강하죠. 네, 예, 훨씬 그리고 선명하네요. 선명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외형을 따라서 빨간색과 초록색 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표면에서 뼈가 더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당신 H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의 맛은 또 신선한 재료가 이제 좌우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임플란트도 이제 신선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도 이제 자연 치아처럼 노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플란트도 지금까지는 그 밝혀지지 않았던, 몰랐던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이분은 오른쪽에 계신 남성분이 그 UCLA 치과대학의 오가와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되게 권위적인 학술상을 수상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바로 네. 이제 임플란트가 노화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시고 그 노화의 해결법의 연구로 많이 하신 분인데 그 공로로 이제 수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예. 자, 임플란트도 노화가 된다니까 좀 슬프네요. 네, 이제 모든 노화라는 게 말이. 나이를 예. 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탄화수소, 예. 탄소가함인데 탄화수소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화를 예. 좀 줄일 수 있을 것 늙지 같은데. 예, 네. 다행히 사람은 한 번 늙으면 젊음을 되살릴 수 없지만 네. 다행히 임플란트는 마음은 되살릴 수, 젊은데. 네. 그럼요. 다행히 임플란트는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외선의 역할은요. 보시면 자외선을 임플란트에게 쪼여주게 되면은 임플란트 표면에 침착돼 있던 탄화수소가 제거가 됩니다. 탄화수소가 제거되면서 임플란트 표면이 매우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 반응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두 번째 효과는 자외선을 쪼여주면요. 임플란트의 표면 전하, 그러니까 정전기적인 성질이 변한다고 합니다. 예, 일반 임플란트는 표면이 마이너스 전하,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걸 자외선 처리를 해주면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 양의 전하를 바뀌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임플란트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마이너스, 세포도 마이너스면 둘이 서로 붙을 수가 없죠.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칼슘 이가 이온이 매개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자외선을 처리를 해주면 임플란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세포와 바로 정전기적으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세포의 반응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 바로 같이 이제 접촉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가운데 보면. 예. 더 친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어떤 소개자가 없이. 그렇죠. 소개자 없이 바로바로 붙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효과가 또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임플란트가 생산된 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물방울이 저 왼쪽 보시면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네. 그 물이 젖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 이제 방수 옷에 물 떨어뜨리면은 물이 맺히듯이 이렇게 이제 친수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자외선 처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은 저게 이제 아무것도 안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물방울을 떨어뜨린 겁니다. 물방울이 보이지 않으시죠? 네. 넓게 퍼져 있는 거죠. 바로 마치 스폰지에 물이 퍼지듯이 그 임플란트 표면에 물이 퍼지게 되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다 수분이 많잖아요. 네. 혈액도 수분이고 그러니까 혈액이 닿았을 때 일반 임플란트보다 자외선 임플란트가 혈액이 훨씬 더 잘 젖고 반응성이 좋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가 이제 젊어지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세포도 플러스 극으로 만들어져서 더 친하게 해주고 또 예. 친수성도 극대화시켜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이 7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증례들은 다 고령의 환자분들을 예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한 이유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세포 반응성이 생체 활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인데 비교적 그런 환자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증례를 제가 준비했고요. 첫 번째 증례 보시면 74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게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치아를 발거하자마자 이를 뽑고 나서 잇몸이 다 뼈가 아문 다음에 심는 게 아니고요. 이를 뽑자마자 바로 심는 거를 이제 즉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임플란트 두 개가 심겨져 있죠. 아마 유 원장님은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프에 좀 많이 약해요. 아, 그러신가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네. 그래프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네. 예, ISQ라고 하는 수치인데 그 수치가 높을수록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치가 증가하는 속도가 되게 더딘데 비해서 네. 자외선 임플란트는 빨리 증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저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좀 떨어지는 일반 임플란트는 예, 좀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ISQ가. 예, 근데 예, 이거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고 있네요. 예, 그 이유가 예. 세포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 임플란트 주변에서 새로운 뼈가 빨리빨리 생성이 돼야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만큼 자외선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탄화수소도 제거되고 정전기도 변하고 친수성이 좋아지면서 세포 반응성이 빠르니까 네. 주변에 뼈가 빨리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치가 빨리빨리 증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보철물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3주부터 2달까지의 과정이 담겨 예, 있네요.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아까 발치를 하자마자 식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주,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이제 치아가 올라가서 이제 기능을 한 케이스고요. 보시면은 되게 반응이 좋고 이거는 식립 후 한 2달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네. 예, 다음 보시면 20개월 지났을 때, 26개월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저 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네. 또 서울로 오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지방에서도. 그쵸. 예, 그 임플란트로 오시는 분들한테 또 빨리 해드릴 수 있어서 더 장점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네. 준비가 돼 있는 분은 역시 또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신데 80대 어르신이시네요. 예, 원장님이 선견 지명이 있으시네요. 이분이 바로 지방에서 오셨던 아. 환자분입니다. 예, 짠 거 같잖아요, 그러면.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보시면 이 환자분은 원래는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그 복개 의치를 하셨고 아래도 원래는 다 임플란트가 있으셨어요. 임플란트가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플란트의 부작용, 이분이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이제 감각마비가 오셨고, 오른쪽은 제가 임플란트가 3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임플란트만 있는 상황에서 오셨고, 앞에 2개는 제가 이제 심어드린 거고요. 예, 해서 그 제가 임플란트 재치료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분은 83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치아를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그래프로 제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가 틀리니까 조금 더 빨리 당기셨던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영향을 아무래도 좀 주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야, 예, 그럼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 만에 치아를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안정성 수치가 되게 안정적이죠. 예, 많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 환자분도 2달 후에 최종 보철물로 마무리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2개월 엑스레이 사진, 3개월 임상 사진, 그리고 이제 큰 사진은 이제 11개월 후 사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아래 앞에 그 3개 중에 앞에 2개 임플란트가 자외선 임플란트인데 네. 아주 뼈 반응이 아주 좋죠. 예, 유 원장님 아마 더 잘 느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수술도 잘하시니까 또 네. 케이스도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의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 보통 다른 데 일부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드실 수 있잖아요.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치아가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밥을 못 드시면서 또 임플란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힘드시겠죠.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건강에도 좀 도움을 그렇죠. 줄 수가 있겠네요. 특히 그 임플란트 틀리는 네. 전혀 무치아 상태 분한테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주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케이스는 그 77세 여성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위아래 보시다시피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아이고. 이분은 이제 위아래 전체 틀니를 끼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틀니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보시면 항상 환자분들께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게 이제 아래 틀니가 문제입니다. 위 틀니보다 아래 틀니. 아래 틀니가 상당히 좀 안정성을 얻고 잘 붙어 있기가 힘든데요. 이분도 이제 아래 틀니가 자꾸 헐렁거리는 거를 이제 불편해 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아래턱에 2개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에서 유지를 얻는 틀니로 제가 전환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77세 여성 환자분에서 이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 저렇게 이제 일주일 후에 바로 틀니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안정성 증가하는 게 되게 수치가 인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틀니와 연결 이후에도 14개월 후 사진, 또 26개월 사진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뼈 반응이 아주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고령이다 보면은 만성 질환 보통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시술에 앞서서 조금 망설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그럼요.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자외선이 이제 생체 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이분도 보시면 이제 이분은 저희 병원의 가장 고령의 와. 임플란트 환자분이십니다. 연세가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예, 91세, 1927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좀 전신 질환도 좀 있으시고 몸도 많이 불편하셔서 항상 휠체어에 이제 의지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큰 사진을 찍으려면 유 원장님 아시겠지만 네. 본인이 서서 찍으셔야 되는데 네. 이분은 스스로 서 있질 못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대동을 해가지고 이분을 부축을 하고 찍었고요. 이 사진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왼쪽은 이미 치아들이 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위아래 어금니가 다 없으시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이 환자분의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식사를 해 오셨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많이 상해 있으시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따님 분이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전신 질환도 있으시고 좀 몸 상태가 좀 아무리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학병원에 제가 의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치료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그 문제가 되는 치아를 보철물을 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립 후 보시면 이분 환자도 91세 남성분인데요. 4월 3일 날 수술을 하고 거의 한 2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치아를 연결을 해서 보철을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초진 사진, 맨 처음 사진, 그다음에 수술 당일 사진, 그다음에 수술 17개월 후 사진,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수술 26개월 후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뼈 반응이 매우 91세 환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거를 아실 수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뼈랑 임플란트랑 친하게 해준다. 친하게. 친하게 해준다. 아까 이제 소개시켜 주신다고. 소개자를 빼고 네, 소개자를 다이렉트로. 빼고. 예, 그게 친하게 오늘의 해준다. 핵심이겠죠? 박규 예, 원장님.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외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네. 자외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노화 현상을 제거해서 임플란트와 생체 반응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빠르고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2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MC분들은 이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대한민국이 강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 양극 강하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살을 세게 관역에다가 네, 굉장히 힘있어 보이네요. 박아 넣는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왼쪽의 궁수에 비해서 오른쪽 궁수가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죠. 항상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임플란트는 이게 이제 항상 안정적인 우리가 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임플란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깊은 뜻이 또 이 한 그러게요. 장의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치주 질환이 있거나 잇몸뼈가 약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특징들을 조금 나열을 해드렸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떤 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가 우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치과의사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자연 치아를 잘 관리하시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실 때는 우수한 재료와 우수한 그 의료진에게 잘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무슨 그 전신적인 질환이라든가 그런 걸 잘 상의를 하신 다음에 네. 의료진의 조언을 참조로 하셔가지고 잘 치료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오늘은 박규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